2026년 3월 핀란드 국방부는 간단하고 직설적이며 드라마 없는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나토의 핵무기가 핀란드 영토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변인은 카메라 앞에 나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 사용했던 바로 그 말을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핀란드가 우리를 위협한다면 우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핀란드는 수십 년 동안 어떤 나라도 하지 않았던 일을 막 했습니다. 이는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러시아를 식은땀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핵무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 18개월 동안 일어난 일은 러시아가 당신이 절대 알지 않길 바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푸틴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나토 외곽에 군대를 구축하고 폭격기를 북극으로 이동시키며 핀란드가 물러서도록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계획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러시아 국경 쪽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그곳에서 무엇을 건설하고 있었는지 이해하려면 85년 전 일어났던 한 사건을 봐야 합니다. 그 사건은 핀란드 사람들이 결코 잊지 못하는 일입니다. 1939년 11월 소련이 핀란드를 침공했습니다. 붉은 군대는 50만 명이 넘는 병력과 탱크, 대포,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스탈린은 2주 안에 그 나라가 항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거의 4개월이 걸렸고 소련군 사망자는 12만 5천 명에서 16만 5천 명에 달했습니다. 러시아 기록은 완전히 공개된 적이 없지만 그 범위 안에 어떤 수치라도 이미 참혹한 수준입니다. 핀란드는 영토를 잃었지만 한 번도 점령당하지는 않았습니다. 85년이 지난 지금 러시아는 다시 같은 곳, 같은 경로, 두 나라를 가르는 같은 육로에 눈을 돌렸습니다. 카렐리아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이것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페트로자보츠크인데 카렐리아 공화국의 수도로 국경 러시아 쪽에 있으며 핀란드에서 160km 떨어져 있습니다. 2024년까지 이곳에는 완전히 버려진 소련 군사기지가 있었습니다. 건물들은 무너져 내리고 잡초가 모든 것을 뒤덮고 있었으며 2000년대 초반 이후로는 군인 한 명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핀란드 TV 채널 이루의 위성사진은 다른 무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숲이 베어졌고 50대가 넘는 군용 트럭이 야외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창고들이 순식간에 생겨났고 건설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이곳에서 조용히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고 페트로자보츠크는 그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핀란드 국경에서 110km 떨어진 칸달락샤에서는 위성사진에 완전히 새로운 군사도시가 포착되었습니다. 텐트, 창고, 숙소, 진료소, 심지어 정수장까지 갖춘 시설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낡은 장비 보관용이던 지역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섰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총 비용은 420억 루블, 약 4억 6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미 전쟁 중이던 나라에서 말이죠. 목표는 이른바 제44군단을 창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최대 1만 5천 명의 병력으로 구성된 새로운 부대를 나토 외곽에 배치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크렘린이 밝히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제44군단이 강력한 위협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군단을 구성해야 할 대부분의 병사들은 아직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지역, 즉 이곳에서 2000km가 넘게 떨어진 곳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지를 강화해야 할 장비들은 전선으로 바로 보내지고 있었습니다. 페트로자보츠크 기지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정비소로 운영되었으며 전쟁에 보내기 전에 녹슨 소련제 탱크와 차량을 수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어떤 위성 사진보다도 더 잘 보여주는 한 가지 디테일이 있습니다. 첫 군인 가족들이 페트로자보츠크에 도착하기 시작했을 때 카렐리아 주지사 자신이 언론에 나와서 이것은 새로운 부대의 도착이 아니라 귀환이며 카렐리아는 항상 나라의 전초기지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어 선택을 잘 봐. 이건 방어가 아니라 운명이야.
이건 러시아가 벌인 모든 전쟁을 정당화할 때 사용한 것과 같은 논리야. 즉, 러시아는 실제로 병력이 없으면서도 위협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왜 그들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는지 알아? 그걸 이해하려면 푸틴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야 해. 2023년 4월에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했을 때 그건 크렘린 내부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어. 푸틴은 수년 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토 확장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이라고 말해왔어. 하지만 나토가 그냥 확장할 수 있다면 이제 핀란드까지 포함해서 러시아와의 국경이 1300km나 더 늘어났으니 그의 주장은 점점 설득력을 잃기 시작했지. 해결책은 그가 궁지에 몰렸다고 느낄 때마다 항상 해왔던 걸 하는 거야. 힘을 과시하고 위협하고 군사 시위를 벌이고 기지를 건설하고 비행기를 이동시키고 새로운 군대 창설을 발표하는 거지. 러시아 국민들에게 나토의 도발에 러시아가 대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실제 군인들은 여전히 우크라이나에 있더라도 말이지. 문제는 군사 시위가 실제로는 진짜 결과를 낳는다는 거야. 그리고 러시아가 계산하지 못한 그 결과들은 참혹했지. 하지만 그 결과에 도달하기 전에 매주 이 폭격기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어. Tu-95와 Tu-22M3 폭격기 말이야. 이 폭격기들이 바로 순항 미사일을 탑재해서 건물들을 파괴하고 가족들이 한밤중에 지하 대피소로 달아나게 만들었지. 우크라이나에 공격이 있던 주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향해 400대가 넘는 드론을 발사했어. 전쟁이 시작된 이후 최대 규모의 공격이었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바로 그에 대한 대응이었어. 2025년 6월 1일, 우크라이나는 현대 전쟁사에서 가장 대담한 군사작전 중 하나를 실행했어. 18개월 동안 우크라이나 정부국 요원들은 조용히 거미줄 작전으로 알려지게 될 계획을 세웠어. 그 아이디어는 단순했고 잔인했으며 러시아 장군들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어. 117대의 드론, 이 러시아 영토 안으로 투입됐어. 나무 오두막 안에 숨겨져 있었고 일반 트럭에 실려 평범한 교통에 섞여 다녔으며 공군 기지 근처에 정차해 있었어. 때가 되자 오두막의 지붕이 원격으로 열렸고 드론들이 동시에 이륙했어. 5개의 공군 기지에서 5개의 서로 다른 시간대에서, 즉 러시아 전역에 한 번에 퍼진 거지. 북극의 무르만스크에서 시베리아의 이르쿠츠크까지 우크라이나에서 4,300km 떨어진 곳이야. 각 드론은 $600에서 $1,000 사이였지만 그들이 파괴한 비행기 한 대는 수억 달러의 가치가 있었어. 연기가 가라앉았을 때 우크라이나는 40대가 넘는 러시아 비행기를 파괴하거나 손상시켰다고 주장했어. 이 숫자는 나토에서도 확인했는데 그중 10대에서 13대가 완전히 파괴된 것으로 추정했어. 그 중에는 Tu-95와 Tu-22M3 같은 전략 폭격기도 있었어. 이 비행기들은 엄청나게 크고 비싸며 수십 년 동안 더 이상 생산되지 않은 기종이야. 우크라이나가 추정한 피해액은 70억 달러에 달했어. 그리고 러시아 전략 폭격기의 약 20%가 단 하룻밤 만에 전투에서 제외됐어.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은 그날을 러시아 항공의 진주만이라고 불렀어. 1941년에 일본의 기습 공격으로 미국 함대가 파괴된 사건을 언급한 거지. 비교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 남은 폭격기들을 보호하기 위해 러시아는 그 당시에는 합리적으로 보였던 결정을 내렸어. 러시아는 대부분의 항공기를 극동 지역의 기지로 옮겼어. 주로 아무르 지역의 우크라인카로. 전선에서 8,000km가 넘게 떨어진 곳이야. 그 결과 각 공격 임무마다 수십 시간에 달하는 비행이 필요하게 되었어. 더 이상 생산되지 않고 앞으로도 생산되지 않을 항공기들의 마모는 장기적으로 버틸 수 없는 수준이 되었어. 각 작전의 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필요할 때 신속하게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상 사라졌어. 러시아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전력을 보호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거의 쓸모없게 만들어버렸어.
북극에 있는 올레니아 기지는 러시아가 핀란드를 위협하려는 계획의 핵심 중 하나였어. 러시아는 그곳에 전략 폭격기들을 배치했어. 이 폭격기들은 눈에 잘 띄고 위협적이었으며 나토 국경 근처에 위치해 있어서 완벽한 표적이었지. 바로 그곳에서 거미줄 작전이 첫 번째 타격을 가했어. 러시아가 내린 모든 결정은 북쪽의 비행기를 집중시키고 핀란드 국경 근처의 기지를 강화하고 위협적으로 보여야 할 존재감을 구축했지. 결국 우크라이나에 정확하고 이미 알려져 있으며 접근 가능한 목표들을 넘겨준 셈이야. 하지만 러시아 비행기를 파괴한 건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해.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바로 여기서 핀란드가 다시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해. 핀란드는 조용히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고 그건 어떤 드론보다도 크렘린에게 훨씬 더 불안한 일이야.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군사비를 줄이고 외교에 집중해왔어. 냉전 이후로 대규모 전쟁의 시대는 끝난 것처럼 보였지. 하지만 핀란드는 결코 그렇게 믿지 않았어. 독일이 군대를 해체하고 프랑스가 국방 예산 삭감을 논의하는 동안 핀란드는 매년 24,000명의 젊은이들을 계속 훈련시켰어. 핀란드의 모든 남성은 만 18세가 되면 병역 의무가 있어. 복무를 마친 후에는 예비군에 편입되어 60세가 될 때까지 군사체계에 소속돼 있어. 그 결과는 유럽의 어떤 나라도 빠르게 따라할 수 없는 수십 년간의 준비야. 핀란드는 서유럽에서 가장 큰 포병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700문의 곡사포, 700문의 중박격포, 그리고 100기의 다연장 로켓 발사기가 있지. 프랑스보다도 많고 독일보다도 많아. 이건 무기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야. 핀란드인의 83%가 더 강한 적에 맞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고 말해. 이건 유럽 전체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야. 핀란드군과 함께 훈련했던 한 미국인 소령이 진지하게 이렇게 말했어. 왜 그냥 핀란드에 가서 그들이 뭘 하는지 보고 그대로 따라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숫자보다도 이 모든 걸 더 잘 요약하는 디테일이 하나 있어. 핀란드의 어느 술집에 들어가서 여기서 대전차 무기 다룰 줄 아는 사람이라고 외치면 모든 남자들이 일어난다고 해. 푸틴이 겁주려고 한 나라가 바로 이 나라야. 그리고 핀란드의 대답은 당황도 아니었고 부끄러운 외교도 아니었어. 단호하고 정확했고 지난 18개월 동안 멈추지 않았지. 핀란드는 JASSM-2R 미사일, 즉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구입했어. 이 미사일은 저공 비행이 가능하고 쉽게 탐지되지 않으면서 러시아 영토 내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지. 2026년에 도입될 F-35 전투기와 결합하면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앞선 전투기들이지. 이 말은 핀란드가 러시아가 겁주기 위해 세운 같은 기지들을 타격할 수 있다는 뜻이야. 스웨덴과 함께 극한의 추위에서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훈련된 합동여단을 구성했고 라플란드에 배치된 곡사포는 50km가 넘는 거리에 목표물도 타격할 수 있어. 핀란드는 러시아 국경에서 94km 떨어진 미켈리에 나토 지휘센터를 열어서 그 지역 전체의 동맹군을 조율하고 있어. 그리고 겨울철에 험난한 도로에 의존하지 않고도 증원군이 기차로 도착할 수 있도록 북극을 거쳐 노르웨이까지 이어지는 철도 연결도 승인했어. 러시아의 모든 움직임에 핀란드는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대응했지만 2026년 3월에 일어난 일만큼 충격적인 것은 없었어. 1987년에 핀란드는 한 가지 법을 통과시켰어. 그때는 핀란드가 소련과 충돌하지 않으려고 중립을 지키려던 시기였어. 그래서 의회는 결정했어. 핀란드 영토 내에서는 핵무기를 수입하거나 제조하거나 운반하거나 보관하거나 폭발시키는 것이 범죄가 된다는 거야. 전쟁 중에도 예외는 없어. 이것이 핀란드가 그 게임에서 벗어났다는 증거였지. 이 법은 거의 40년 동안 유지되었고 그러다가 2026년 3월에 핀란드 정부가
이 법을 폐지하자고 제안했어. 이유는 간단했어. 핀란드가 진정으로 나토 방위에 참여하려면 동맹이 자국 영토에서 작전하는 것을 막는 법을 없애야 했거든. 국방부 장관 안티에카네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 안보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말했어.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리고 모든 정황상 통과될 것 같은데, 나토의 핵무기가 핀란드에 들어올 수 있게 돼. 러시아 국경까지 160km 미만이고, 러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도 300km가 안 돼. 모스크바에서는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왔어.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가 카메라 앞에 섰어. 그리고 그는 이 조치가 핀란드의 취약점을 만든다고 말했고, 만약 그 나라가 러시아를 위협한다면 우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어.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언어, 똑같은 어조, 똑같은 단어들이었어. 하지만 이번에는 헬싱키에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가 이 이야기의 조각들을 연결하게 돼. 푸틴은 수년 동안 나토가 위협이라고 말해왔어. 동맹의 확장이 자신의 전쟁을 정당화한다고 했고, 이웃 국가들의 중립은 절대 넘을 수 없는 선이라고 주장했지. 하지만 그가 취한 모든 행동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어. 이것이 바로 전략이 아니라 자만심으로 행동하는 모든 지도자가 마주하게 되는 함정이야. 강해 보이려고 할수록 결국 자신이 그렇게 피하려 했던 위협을 오히려 만들어내게 되는 거지. 푸틴은 중립적인 이웃 국가를 위협하고 싶어 했어. 그가 만들어낸 것은 바로 가장 잘 준비된 적이었지. 그리고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푸틴이 핀란드를 위협하려 한 것이 실수였다고 생각하니? 댓글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당신이 몰랐던 무언가를 이해하게 해줬다면 전쟁을 지켜보는 사람과 공유해주세요. 그것이 채널이 성장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 구독하고 알림벨을 켜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